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원 씨, 가슴에 뭐 소중한 거라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매우 아주 very 중요한 겁니다. 뭐랄까요? 인류를 구할 위대한 에너지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거창한 게 기원 씨 가슴 안에 있다고요? 도대체 뭔데요? 영화 아이언맨 보셨죠? 네.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가슴속에 탁 장착했던 그거. 지금 막 CG로 나가고 있네요. 예. 제 꿈은 말이죠. 이 작은 이 소형 원자로를 가슴속에 품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아주 원대한 소망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아이언맨이 아니라 기이언맨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기이하다고요? 어쨌든 간에 네네. 우리 기완 씨의 소망 이루어지길 저도 응원은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전 국민의 가슴 속에 이 새로운 에너지, 신개념 에너지, 이 작은 태양이 갖춰진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I am 기이언맨. 핵융합 에너지는 세계적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상용화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핵융합 장치, 인공태양을 띄우기 위한 뜨거운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에 인공 태양을 만들 수 있다면 인류의 최대 고민, 에너지 걱정은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인공 태양 이야기 두 분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근무하는 권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핵융합 플라즈마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이정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확장되고 또 우리 실생활과 가까워질수록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두 뭐니 해도 에너지 문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죠. 오픈 AI의 창시자 샘 올트만 형님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왔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것이며 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돌파구 없이는 인공지능 시대를 실현할 방법이 없다. 자, 지금이 바로 그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인공지능의 미래가 에너지에 달렸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는 실제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 장비에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때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는 데 또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큰 데이터 센터 하나에 1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구 10만 명이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이 그 데이터 센터가 이미 전 세계 전력의 1%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5년 뒤면은 이것이 2배가 돼가지고 매우 큰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에 1000테라와트 시 정도에 해당하는 큰 양인데요.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인류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다 보면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자연 파괴,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큰 두 가지 현안인 인공지능과 에너지가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양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말씀하신 그 제로섬 게임을 끝낼 대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이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선택한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 그리고 이게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다룰 주제잖아요, 본부장님. 네. 네, 맞습니다. 샘 올트만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 기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 주자로 핵융합을 이제 꼽고 있는데요. 네. 자,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꼽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이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중요하죠. 여기 이제 사용되는 중수소는 바닷물에 풍부하게 있고요. 또 리튬도 우리가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원료이죠. 이 두 가지를 써서
굉장히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핵융합 연료 1g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크기가 석유로 환산을 하면 석유 약 한 8톤 정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적은 연료로 와. 많은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1g으로 그렇죠. 8톤. 네. 그런 효율이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폐기물 부분입니다. 이 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또는 이제 이런 방사성 네. 폐기물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핵융합 발전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아마도 샘 올트먼 같은 분들이 미래에 우리 사회의 혁명을 가져올 그런 에너지로 핵융합을 꼽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설명을 잘해주셔서 아주 조금 알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 핵융합이 뭔지 좀 더 들어가 본다면요. 네, 저희 문과생입니다. 아, 네.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두 개의 원자핵이 충돌해서 하나의 원자핵으로 합쳐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핵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태양의 높은 중력과 온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굉장히 많은 열과 빛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우주에 방출되는 총 에너지가 1초당 10의 23 킬로칼로리 정도가 되는데요. 네, 상상이 안 가시죠? 네네네. 저희가 이제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 2,000에서 3,000 킬로칼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의 23승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핵융합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의 혜택을 충분히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핵융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핵융합 에너지를 지구상에서 구현해서 태양처럼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입니다. 지금 핵융합 연구자들은 지구상에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핵과 핵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게 핵융합이다. 자, 개념은 저도 이제 좀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핵융합 원리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핵융합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원자 핵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아주 작은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합니다. 이 질량 결손이 그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이죠. E는 mc 제곱. 즉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라고 하는 이 공식에 따라서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는 이 과정이 핵융합 에너지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사라진 질량 m에 광속도 C를 제곱을 해서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것이 이제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앞서서 수소로 대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조합이 또 따로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핵융합이 가벼운 원자핵이 좀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량 손실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이었잖아요. 1g의 수소가 보통 이렇게 핵융합을 일으켜지면은 한 1% 정도의 질량 손실이 생기거든요. E는 mc 스퀘어. 그 공식으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은 1.5억 킬로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네. 6만 명이 하루에 생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소비 전력인데요. 수소 중에서도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일정 조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수소가 또 바닷물에 많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융합 반응 이제 조금 감이 잡혔는데, 저희가 또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핵분열이라는 또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핵분열, 핵융합. 물론 분열과 융합은 당연히 다른 의미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어떤 개념인 건가요? 말씀처럼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그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사라진 질량만큼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두 개가 같은 원리에 기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융합 그리고 핵분열이라는 요 키워드가 상징하듯이 핵분열, 원자력 발전이 이용하는 이 핵분열 반응은 기본적으로는 무거운 원자핵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분열할 때 나오는 질량 결손을 활용을 합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이 굉장히 무거운 원자핵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핵분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핵융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에서 이제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중수소 그리고 이제 리튬을
그 중수소에 때려서 이렇게 얻어내는 삼중수소 이 두 가지를 원료로 해서 이 두 개가 융합할 때 만들어지는 질량 결선을 활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의 이제 원리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다시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은 질량 결선을 얻어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측면에서 핵융합이 또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통상 핵자당 7배 정도의 더 많은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핵융합에서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 국내의 핵융합 기술력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가 아니라 오늘은요 태양을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저 우주 멀리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 그 태양을 말이죠. 이 땅에서 재현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K 인공태양.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시죠? 혹시 눈이 또 부실지도 모르니까 다시 선글라스 끼고 가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자,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인공태양을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눈이 부실까봐 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뭐 눈부신 건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눈부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막 그 자결하는 태양처럼 막 이글이글 막 불타오르는 파이어 막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럼 선글라스 벗어야겠네요. 네, 벗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저희가 표현을 쓰는 이유는 태양의 원리를 써서 발전을 하고 에너지를 만든다는 그런 뜻이지 정말로 눈에 보이는 태양처럼 눈이 부시는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인공태양 K스타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죠. 태양을 만들고 싶어서. 스타가 여기 있습니다. 아, 저거예요? 우와! 오, 대박! 사이즈가 엄청나요. 우와! 박사님, 하이파이! 야, 이 규모가 말이죠. 제가 생각했던 그 규모,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약간 느낌이 SF 영화의 그 세트장 느낌이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 나시나요? 네. 이게 바로 기환 씨가 보고 싶어 하시던 K스타입니다. 와, K스타 뭔가 막 가슴이 막 태양처럼 막 따뜻해지는 뜨거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네네. 그러면 K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리아의 K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 K스타는 코리아 슈퍼컨덕팅 토카막 어드밴스드 리서치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문자들을 따서 K스타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한국이 만든 초전도체를 사용한 발전된 또는 굉장히 뛰어난 토카막 연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 토익 만점이신 것 같은데. 토익이요? 저는 영어는 사실 잘 못합니다. 이제 저는 태양체 하면은 이제 그 동그란 구 모양을 좀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좀 둥글게 생기긴 했는데 뭐랄까요? 가운데가 좀 뻥 뚫려 있는 도너츠 모양인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공간은 구형이 아니라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도넛 모양은 뜨거운 태양과 같은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기 위해서 자기장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 자기장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도넛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플라즈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불덩어리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물질이 아주 차가운 상태로 존재하면 고체, 조금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 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기체 상태에서 온도를 더 올리면 이글이글 불타는 불덩어리인 플라즈마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 알았고 혹시 이 K스타 친구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시죠. 가시죠. 우와. 야. 우와. 와, 박사님. 이 가까이에서 K스타를 보니까 사이즈가 더 커요, 더 커. 박수. 아, 예. 그 플라즈마가 이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이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자기장 속을 뜨거운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전자와 이온들이 분리된 상태로 뱅글뱅글 계속 돌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돌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거기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통 태양 표면 온도가 5000도라고 하잖아요. 이 K스타는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훨씬 높죠. 여기서는 1억 도까지 플라즈마 온도가 올라갑니다. 1억 도요? 네. 아니,
그 정도의 열을 갖다가 버틸 수 있는 소재들이 있나? 이거 다 녹아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장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이 플라즈마를 공중부양을 시키고 이 핵융합로를 만드는 실제 물질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제어를 잘하는 그런 것이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1921년 일단 1억 도 플라즈마를 3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 플라즈마를 조금씩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제어 기술을 향상시켜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걸 48초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 조금을 늘리기 위해서 또 많은 반복 실험과 또 다른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엄지척입니다. 이야, 여기가 그 말씀하신 제어실, 즉 컨트롤 타워군요. 네. 이 제어실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케이스타와 같은 이제 핵융합 장치는 사람이 직접 붙어서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원격에서 이렇게 제어실을 따로 꾸며놓고 이곳에서 디지털로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또 실험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들도 디지털로 받아서 여기는 컴퓨터로 골고루 분산해서 저장하고 분석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도넛 모양의 네. 공간을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플라즈마의 단면을 저렇게 곡선으로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총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샷이라고 하는 단위로 저희가 잘라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만큼의 샷이 누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누적된 실험의 그 횟수가 38,000번이 넘는다. 하루에 한 20샷에서 30샷 사이 정도의 샷들을 소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박사님, 이게 어쨌든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왠지 그 방사능 이런 거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들은 방사능을 띠지를 않습니다. 오? 방사능을 띠지 않는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중성자를 맞은 중성자에 노출된 재료가 방사능을 일부 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낮은 레벨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방사능 폐기물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믿으세요. 자, 박사님 오늘 인공태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좀 낯설고 생소했는데요. 직접 와서 보고 또 설명을 들으니까 이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또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속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미래 에너지를 가능한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설리길도 한 걸음부터 꾸준히 하루하루 연구를 지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많이 박사님 멘트가 여기 확 와닿네요. 연구원분들의 그 열정. 눈부셔. 진짜 지금은 선글라스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태양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냥 그대로 가시면. 박사님 티예요? 아니 나 지금 그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박사님 태양을 만들고 싶어서. 네, 인공태양의 존재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박사님,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는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1980년대부터 기초 연구는 시작이 됐고요. 87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핵융합 관련 연구 부서가 생기면서 이제 연구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가 큰 계기를 마련한 이제 시점은 1995년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케이스타 프로젝트가 네. 이제 시작을 하면서입니다. 케이스타 프로젝트가 이제 95년 시작을 해서 설계 및 이제 여러 복잡한 그리고 또 어려웠던 과정들을 거쳐서 2007년에 케이스타가 이제 완성이 됐고 2008년부터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요. 케이스타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케이스타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국제 핵융합 공동 실험로 사업 이터라고 하는 사업에 2003년부터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타 이터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장치를 중심으로 한 핵융합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케이스타를 제가 딱 그 눈으로 봤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 엄청난 크기에 딱 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를 개발하신 우리 연구원분들의 그 집념과 노력에 더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깊어요. 그러니까요. 기환 씨가. 예. 아주 진짜 멋있어요. 이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 예. 네. 언제든 오셔서 보셨습니다.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럼 궁금한 게 이 핵융합 기술에서 얻어지는 이 에너지는요. 뭐 AI 산업 말고도 뭐 다른 산업으로도 이게 조금 활용될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핵융합 에너지는 기술의 집약차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플라즈마 제어 기술은 반도체 식각 장비나 환경 정화 기술에 이용이 되고요. 초전도 자석 기술은 MRI 장비 등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융합 에너지는 궁극의 에너지를 위한 도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들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인공적으로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뭐 까다롭고 복잡한 그런 기술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떤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말씀처럼 굉장히 이제 특별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 자체 중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압력으로 중력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가스를 감금하고 있는 그 압력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태양 중심부는 한 1,500만 도 정도, 그리고 표면 온도가 이제 한 6,000도 정도 되죠. 이런 조건, 그리고 태양과 같이 이제 높은 중력이 되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조건을 지구상 위에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죠. 지구 위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조금 다른 조건들을 저희가 만들어줍니다. 강한 중력은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장을 통해서 핵융합 재료들을 감금을 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요. 높은 밀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높은 온도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또 네네. 쉽고, 그래서 이제 온도를 높이는 방식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온도가 보통 1억도 정도가 1억 됩니다. 도. 상상이 되세요? 1억도? 1억도. 네, 그런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그 장치들을 이제 만들고 운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인공 핵융합의 조건은 1억도다. 이거는 또 이제 확실하게 알고. 저 사실은 그 현장 갔을 때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막 보면은 막 찜질방 같은 그런 거 촬영 가면은 막 3초 삼겹살 이래가지고 삽에다가 넣고 뭔지 아시죠? 네네. 그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다 생각했는데 1억도라는 얘기를 그럴 수가. 듣고 네. 지금 그 질문이 쏙 들어갔거든요. 불가능, 아예 고기가 녹아버리겠네요, 그냥. 보통 이제 1억도라는 온도 때문에 맞습니다.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바로 녹죠. 그렇죠. 견딜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억도를 유지하고 감금하기 위해서는 아니 1억도를 견딜 수 있는 뭔가 물질 그런 네네. 것도 그쵸. 네, 그렇죠, 필요할 맞습니다. 것 그런 그게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재료를 사용한 이런 방식으로는 이것들을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다른 그릇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장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이 씁니다. 네네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은 그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로 물질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가 굉장히 특이한 상태라고 우주에서 보면은 특이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의 99% 이상은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관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지구상에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에서 보는 오로라도 플라즈마 상태에서 오는 것이고요. 불꽃놀이나 불꽃의 중심에 있는 상태도 플라즈마 상태고요. 아, 그래요? 네네.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도 플라즈마가 사용이 되고요. 살균기나 공기청정기 보면 플라즈마 필터가 있죠. 맞아요. 네. 예. 그곳에서도 이제 세균을 없애거나 미세먼지를 없애거나 냄새를 없앨 때 플라즈마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플라즈마를 지구에서 더 이제 많이 발현을 시켜서 이걸 이제 에너지로 써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핵융합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이제 제시를 여러 과학자분들이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장치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토카막은 그 중에 이제 하나였고요. 이제 장치를 맨 먼저 제시를 했을 때에는 다른 경쟁하던 그런 컨셉들과 비교를 해서 사실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낙 좋은 실험 결과를 사실 이제 가장 좋은 효과를 이제 효율을 보여준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핵융합 실험 장치들이 토카막 타입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토카막이 가장 주류인 그런 핵융합 실험 장치, 그리고 이제 미래 핵융합로의 원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연구되고 있는 핵융합 그 실험 장치, 연구 장치가 토카막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토카막만 유일한 핵융합 장치는 아니에요. 토카막의 사촌격인 스텔러레이터라는
장치도 있고 똑같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핵융합을 만듭니다. 스텔러레이터는 이름에서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베베 꼬여져 있는 형태의 장치인데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코일을 감아서 그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을 따라서 핵융합이 이루어집니다. 토카마보다 장기간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일을 만들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도에 들어가서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했잖아요.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수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코일 모양을 디자인할 수 있고 초정밀 엔지니어링이나 소재 같은 거에서 혁신이 일어나면서 많은 국가들이 다시 한번 스텔러레이터에 도전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각인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도넛, 꽈배기. 예. 도넛, 꽈배기. 예. 네네. 먹지 말고 에너지 생산에 양보하세요. 좋습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핵융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또 재미가 또 있네요. 맞아요. 자, 기환 씨가 준비해온 것도 또 있다고요. 오늘 맞습니다. 뭔가 많이 했어요. 그럼요. 이 핵융합이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중요한 키인 거는 이제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생소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과학 천재, 과학 영재, 과학 신동 아니겠습니까? 이 핵융합에 대한 오해 혹은 궁금증 대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빠밤. 빠밤.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아이언맨. 제가 또 아까 오프닝에서도 살짝 또 언급을 했었는데 그 가슴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이름이 아크 원자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영화 속의 이야기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죠, 교수님.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은 다른 영웅들이랑 달리 그 각종 기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중심부에 있는 아크 원자로 발전소입니다. 이 아크 원자로 발전소가 핵융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그 핵융합 막. 네, 맞습니다. 그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1편에서 동굴을 탈출할 때 그 미사일에서 팔라듐이라는 원소를 채취를 하는데요. 그 팔라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아크 원자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팔라듐은 실제로는 무거운 금속 원소입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영화의 상상력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핵 분열에 가까운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핵융합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그게 엄청나게 작은 이 주먹만한 사이즈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보셨듯이 K스타의 진공용기만 하더라도 지름이 10m고 높이가 6m 정도로 굉장히 크고 거기에 가열장치, 배기장치, 진공 펌프 등을 더하면은 크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먹만한 사이즈로 핵융합을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저희 오프닝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뭐 언젠간 될 수는 있겠죠. 언젠가 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언젠가일지는 한번 지켜봐야겠고. 네. 뭐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융합 장치가 한 몇 개나 있는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계획 중인 장치까지를 포함을 하면 네. 173개에 달하는 핵융합 실험 장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많네요. 생각보다 예. 102개의 장치가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상태고요. 18기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18기 이제 건설 중인 장치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고 하는 이터라고 하는 장치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전 세계 핵융합 연구를 리딩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 국가가 참여해서 이제 공동으로 건설을 하는 그런 장치고요. 이 장치는 지금 현재 스케줄은 2035년에 첫 가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년 남았네요. 네네. 어디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장치는 지금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건설 중입니다. 네, 인류가 가진 최고 수준의 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기술이 결합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핵융합 발전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일까요? 여러분의 핵융합 발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강력하고 깨끗하고 비교적 안전한 에너지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시지는 않으신가요? 몇몇 분들은 상용화가
80년대에도 30년이 걸린다고 했고 2020년도에도 30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십니다. 왜 이렇게 핵융합 발전은 어려울까요? 앞에 말씀드린 핵융합 연구자들이 주장한 상용화에 걸리는 30년은 돌이켜보면 각기 다른 의미의 30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55년 영국 과학자 로스는 핵융합 반응이 외부에서 전력을 계속 공급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속될 수 있는 조건, 즉 점화 상태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핵융합로 내부의 플라즈마 밀도와 온도, 그리고 가동 시간 이 세 가지 변수의 곱이 일정 값보다 커야 한다는 것인데요. 온도가 1억 도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1세제곱미터 공간 안에 밀도가 10의 20승계 존재하고 그 상태가 약 10초 정도 유지되어야 비로소 점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올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그래프는 여러 나라의 핵융합 토카막 장치들이 연도별로 달성한 이 세 가지 곱의 실험 기록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핵융합로 노심 발전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곱의 증가 속도가 실제로 이 빨간색 그래프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 속도보다 빨랐다는 것입니다. 기존 기술 발전에 더해서 2020년을 전후해서 핵융합 연구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90년대 말 이터 설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두 가지 핵심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온 초전도체와 AI입니다.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핵융합로 내부의 자기장을 약 2배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스케일링 분석을 하게 되면 자기장이 2배 강해질 경우 핵융합 반응 밀도는 약 16배 증가합니다. 즉, 같은 발전 용량을 위해서 훨씬 작은 장치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형 핵융합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핵융합로 시스템 곳곳에 남아있는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의 활용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70년 동안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하게도 꿈의 에너지인 인공태양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가진 최고 수준의 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기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극복 의지,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함께해야만 비로소 현실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면서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연구장치의 보유 여부가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가장 많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어딜까요? 현재 핵융합 장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알려져 있고요. 52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에서 만드는 장치는 줄어드는 반면에 민간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현재 계획 중인 민간에서 투자한 장치가 10개 정도나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나라는 영국인데요. 아시다시피 영국은 산업혁명을 만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부심으로 세계 최초로 2040년경에 상업용 핵융합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고요. 지금 석탄 폐광 부지에 핵융합로 부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구형 모형의 토카막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핵융합 상용화, 이거는 누구나 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최초 타이틀을 따내는 게 또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이 굉장히 이 패권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이제 최초로 상용화하는 그런 경쟁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가장 앞서서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아까 이제 이정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간 부분의 투자가 굉장히 이제 활발한데요. 중국의 경우는 공공을 통한 핵융합 투자가 워낙 또 활발하고요. 그에 또 못지않게 최근에는 민간 부분에서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또 열심히 좀 뛰어들어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 그리고 경쟁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중국은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핵융합 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보다 50년이 뒤진 2000년도에 들어서서야 핵융합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중국이
특허 개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핵융합 분야 과학공학 박사 인력 배출량이 중국이 미국의 10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정부가 2050년경에 최초로 상업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고 2040년경에는 실험용으로 전력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민간 자본에서도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핵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단시간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것도 팩트네요. 예. 자, 그럼 일본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본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주목하는 말 부분은 민간 투자가 아주 크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일본에서 이제 민간이 진행하고 있는 핵융합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페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독특한 형태의 훨씬 성능이 좋은 그런 더 강력한 자기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초전도 자석을 바탕으로 개념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핵융합 장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핵융합을 위한 연료를 공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또 같이 이제 더불어서 크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본의 이 민간 핵융합 부분에 주목할 부분은 이런 전체적인 핵융합 연료를 포함한 전체 핵융합 발전 전체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장치들이 있습니다. 요소 네네.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뭐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 국내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나라도 당연히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꾸준한 지금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K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성능을 가장 또 길게 유지한 그런 기록을 얼마 전에 세워서 크게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네네네.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에도 계속 꾸준히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K스타 연구는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나중에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운영 기술, 제어 기술 개발 쪽으로도 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핵융합 장치를 운전할 때 나타나는 불안정 현상들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분야에서 K스타가 또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인류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목표를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또 공동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 7개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국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이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네. 이 7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만들고 있는데요. 유럽을 각 나라로 생각해 보면은 34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1단계로 1988년부터 2001년도까지 개념 설계와 공학 설계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은 2단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34년이 되면은 3단계로 실험 운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규모도 엄청난데요. 이터의 무게만 따지면은 23,000톤으로 에펠탑 3개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그 핵융합로에서 제일 중요한 자석이 TF 코일이라고 있는데 네. 이 TF 자석이 18개인데요. 하나당 360톤 정도로 보잉 737 비행기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네. 그때 들어간 초전도 자석도 8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 초전도체가 8만 킬로라는 게 서울 부산 왕복의 100배 정도 되는 거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엄청난 사업이에요. 네. 건설 부지는 축구장의 6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지금 그 수치로 들으니까 가늠이 안 돼요. 단위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대체 이게 그래서 언제 상용화가 되느냐. 앞서 뭐 미국은 뭐 2040년대라 중국은 205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네. 핵융합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전히 난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을 이제 2040년대 또는 그 후반 어떤 보수적인 분들을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었었고요. 근데 최근에 많은 그 공격적인 민간 투자를 통해서 네.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시 짓고 또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지금 시도하는 이런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을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분명히 생기는 것도 이제 최근 상황입니다. 인류가 반드시 좀 달성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핵융합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실 해결해야 될 그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저는 뭐 사실 뭔지 가늠도 안 되고요. 예. 근데 두 분은 뭐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교수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난제를 꼽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플라즈마 붕괴 없이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열속과 중성자속이 나오는데요. 그 열을 버티는 대면 재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튬을 이용을 해가지고 삼중수소를 재생산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그 현재의 펄스 방식의 운행을 계속 운전 상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펄스 방식이 뭡니까? 이게 뭐 맥박 방식? 네, 맞습니다. 켰다가 껐다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계속 키는 상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 중에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재료 분야인데요. 네네. 플라즈마는 자기장에 의해서 가둬져 있기 때문에 진공용지나 벽면을 때릴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우나의 삼겹살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한 복사열이나 중성자속이 나오고 플라즈마 궤도를 이탈해서 벽면을 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면 재료가 손상이 되고 네네. 불순물이 튀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가 그 플라즈마가 가는 작은 통로 디버터라는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디버터에 들어가는 열속이 무려 10메가와트/미터 제곱. 네. 이것이 그 핵분열 발전에서 나오는 열의 한 10배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열속이거든요. 이것을 버티는 재료가 필요하고 네네. 그것이 현재는 텅스텐인데요. 이것을 좀 더 개발해서 상용로에서는 조금 더 잘 버티는, 장기간 버티는 효율적인 재료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제 핵융합이 현실화될 경우에 이제 우리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핵융합이 성공하는 미래를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만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이 훨씬 더 평온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온해진다. 예, 우리 과거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희소 자원을 놓고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갈등이 이제 에너지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핵융합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두고 국가 간의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상상을 하고요. 네. 핵융합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정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런 난제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태도는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요?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핵무기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만 핵융합은 세계 평화를 오히려 가져온다. 네. 오. 괜찮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동의합니다.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다 보면은 난제들은 어느 정도 어느 순간이 오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핵융합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는 것과 핵융합 발전소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텐데요. 아마도 그 핵융합 발전소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지금의 핵분열 발전소보다 발전 단가가 높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플라즈마 바깥으로 냉각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부피당 에너지가 적은 것이죠.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고온 초전도체와 AI 등을 이용을 해서 소형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에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이 에너지인 핵융합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얼마만큼 투자하는지가 상용화 시점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네. 핵융합 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에서 오늘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아낌없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과학 지식 플렉스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 핵융합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 바로 장치의 내벽 관리입니다. 핵융합 장치 안에서는 1억 도가 넘는 플라스마가 소용돌이치죠. 이때 이 플라스마가 닿는 벽, 즉 플라스마 대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닳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진 금속 입자가 이 플라스마에 섞이게 되면 온도와 밀도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안전성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벽에는 열과 입자 충돌이 강한 텅스텐 금속이 사용되는데요. K스타도 지난해 핵심 부품인 디버터를 텅스텐으로 바꿨지만 아무리 단단해도 플라스마의 뜨거운 열을 완벽하게 막아내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세제나 유리를 만드는 데도 쓰이는 꽤 친숙한 원소, 붕소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미국 연구진은요, 이 K스타 실험을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붕소 분말을 핵융합 장치에 주입했더니 이 내벽 표면에 얇은 붕소층이 형성되면서 불순물 방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측된 건데요. 덕분에 텅스텐 손상은 줄고 이 플라스마도 한층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지요.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이 실험을 멈추지 않고 운전 중에 붕소를 주입해서 그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제 핵융합 연구는 실험 중에도 스스로 내벽을 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태양,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죠? 오늘도 과학 지식 두둑하게 챙기셨다고요? 지금까지 과학계 트렌드세터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공태양이 우리 지구상에 환하게 딱 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트로트 중에 이제 쨍하고 했던 날, 어허. 쨍하고 했던 날 있잖아요. 네네. 제가 후속곡 만들겠습니다. 쨍하고 인공태양 뜰 날, 쨍하고 인공태양 뜰 날 돌아온단다. 아,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좋아요.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핵융합에 대한 관심이 계속 더 뜨거워지고 더 좀 높아진다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깨달았고요. 네. 그만큼 연구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핵융합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핵융합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희 연구자들도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도 정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